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의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치열한 혈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충청인데요. 과연 충청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서해 바다의 석양을 머금고 있는 서산 부석사를 찾아가 보고 감칠맛 나는 바다의 맛도 소개해 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 사고 기자는 쉴 수가 없죠.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신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주인이 한눈 판 사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달 동안 60차례 넘게 계속됐습니다. 어떤 일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치킨집에 들어섭니다. 혼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더니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납니다. 30대 중반의 이 남성은 지난달 20일 또 다른 식당에서 돈 없이 술과 안주를 먹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5에서 60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노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2차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손님이 뜸한 밤 늦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한 번 무전 취식을 한 식당은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이 남성이 다시 찾아와 해코지할 것을 우려해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무인 점포 8곳에서 57차례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해당 남성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폐 모텔을 전전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야 돈 없이 다니는 무전 여행이 한때 낭만이기도 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그죠? 이렇게 무전 취식을 아직까지도 일삼는다는 사실에 참 식당 업주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면서 식당 업주들도 손님 맞이로 분주한데 이런 와중에 먹고 도망치는 속칭 먹튀 피해를 본 식당 업주들은 아주 황당해하고 괘씸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문제의 남성은 5에서 60대 중년 여성들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당수 사장님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루 액땜한 셈 치고 눈 감고 넘어간 분도 계시고요. 혼자 운영하는데 이 남성이 다시 돌아와서 행패나 해코지를 부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네, 아마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식당 업주들이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잡힌 겁니까? 네, 그래도 일정 피해를 본 피해 업주분들께서 신고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 신고를 받고 CCTV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CCTV와 식당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이 남성을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20일 저녁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에도 돈이 없이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무전 취식을 하고 있다가 검거됐습니다. 예. 근데 CCTV 화면을 보니까 이 밥을 먹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유유히 누가 봐도 상습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나갈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모습인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상습적이고 네.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전취식 경험으로 쌓인 일종의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주하기 편하게끔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노렸다거나 담배를 피우러 잠깐 나간다며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물론 사장에게도 넉살을 부리면서 대화를 걸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손님과도 사담을 나누면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피해 업주가 마음을 놓는 순간
돌연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네. 보니까 피해를 본 곳도 주로 무인업소들이 많고 또 뭐 한 60여 곳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글쎄요. 나름대로 뭐 입맛을 바꾸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건가요? 네, 뭐 정리하자면 최근 두 달 네. 동안 식당 무전 취식 사례만 62차례 되고요. 예. 무인 점포에서 뭐 과자나 음료수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털어간 것도 네. 50차례가 넘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제는 뭐 치킨에 한 잔, 뭐 오늘은 뭐 두부두리치기 한 잔, 내일은 제육볶음에 한 잔, 음식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챙겨 먹었는데요. 뭐 같이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경찰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이 정도면 맛집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농담식으로 얘기를 꺼낼 정도였습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30대잖아요, 피해자가. 그렇다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 때는 몸으로도 뭐 정말 일할 할 수도 있는 젊은 육체인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이 남성이 뭐 제가 지금 34살이니까 저보다 한 2살, 3살 정도 많은 제 또래더라고요. 네. 뭐 한창 일할 나이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게 뭐 주저앉아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가족들이 뭐 있었다곤 하지만 뭐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다고 하고 지난해 5월 그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 갱생보호기관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나왔고 또 이후에는 마땅한 그 주거지 없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폐 건물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지내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일할 의지가 없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뭐 요즘은 무전취식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왕왕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사라지는 그런 사례가 주인들이 이제 CCTV를 공개하거나 이런 사고들이 좀 자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고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뭐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생각보다 종종 무전취식 범죄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다만 코로나 여파로 최근 들어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뭐 통계를 봐도요, 뭐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무전취식으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한 6천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해에는 2,700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 폐지로 손님이 다시 몰리고 또 식당도 이렇게 바쁜 탓일까요? 지난주에는 한 커플이 술을 마시다가 도망을 갔고 최근엔 중년 여성분들이 무전취식을 하고 도주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죠. 또 이번 건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또 논란이 되니까 뭐 모아보니까 이 무전취식 범죄가 최근 이 상황과 맞물려서 다시 늘어나고 또 고개를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전취식 잘못하다가는 CCTV에 얼굴 공개되면은 정말 큰 망신살 당합니다. 자, 근데 이런 뭐 답답한 뉴스에 이어서 좀 훈훈한 소식 없습니까? 네, 뭐 지난달 28일이죠.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충남 도내 장애인 커플 33쌍이 합동 결혼식이 공주 한옥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뭐 평소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던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하객들도 1,000명 넘게 몰려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도 많고 합동 결혼식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합동 결혼식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33쌍이 많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뭐 지난 2019년과 16년에도 이 33쌍이 합동 결혼식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충남도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이게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다만 도내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마다 2쌍씩 추천을 받고 거기다 더해서 좀 더 사연이 있는 커플까지 몇 쌍 더 받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33쌍 언저리에서 항상 이렇게 모여서 합동 결혼식이 올려졌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삼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행운의 숫자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33쌍이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주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둘에도 좀 남달랐을 것 같고요. 또 비용도 이 공주시에서 여기 보니까 공주 한옥마을을 장소로 제공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을 또
따로 대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주례 말씀하셨는데 주례는 성우종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이 주례를 받습니다. 네. 이분께서 이제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라면서 배우자의 행복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주례사를 낭독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성우종 회장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한데 네. 지난 2012년부터 이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누적 기준으로 12억 8천만 원이나 기부를 하는 등 계속해서 관심을 거의 보였다고 1년에 해요. 1억 이상 기부했던 맞습니다. 거로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여행을 가기 힘드니까 뭐 신혼여행 그러니까 못 가니까 그 네. 대비 명목으로 지금 33쌍의 부부 모두에게 공기청정기를 뭐 추가로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슴 따뜻한 행사가 매년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성우종 회장님도 참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벌써 2파가 지났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만나볼까요? 예, 오늘이 그 어버이날이자 네. 부처님 오신 날이죠. 아주 경사스럽고 예행하기도 예. 좋은 날이죠. 그런데 이런 날에 아직도 그 차가운 수장고에서 네. 갇혀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바로 서산 부석사 금동 보살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부처님이 지금 뒤로 보이는 저 금동불상이죠. 그렇죠. 이제 네. 보시면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시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입니다. 아유, 어려운데 잘 예, 외우셨네. 예, 예. 그래서 금동 보살 좌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저 불상은 1330년대에 우리 고향인 서산 부석사에서 봉헌됐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1500년대에는 다시 대마도로 건너가서 예. 일본 관음사에서 보관돼 있다가 10년 전인 2010년도에 절도범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됐다가 적발이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일본에 예. 돌려달라고 하고 불상에는 서산 부석사라고 기재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석사에서는 우리 것이다. 그래서 재판까지 벌렸는데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이 예, 예. 부석사 거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1심은 이건 부석사 것이다. 네네. 1심이 이긴 거네요. 그죠? 네, 그 부석사가. 1심 이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솔까말에서도 이렇게 다룬 적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또 한 10년째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또 재판이 곧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불상은 네.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수장고에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약탈해 간 것이 아니라 뭐 기증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석사에서는 분명히 우리 것이고 약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대변인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 이거는 관례상 일본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현재 부석사하고 정부가 네.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우리 정부하고 부석사가 원고하고 피고가 돼가지고 지금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제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지금 현재 그 조사에 의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유산 네. 문화재들이 한 20만 점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가끔 이제 외국에 있는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시회도 갖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에 가면 다시 못 온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 요구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한국에 가면 못 온다 그러면 한국에 잘 안 주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반환, 현재. 그죠? 네네. 네. 아유,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또 그 4월 초파일은 연등법회가 아주 대규모로 열리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열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서산 부석사에도 가보니까 모처럼 예. 활기가 느껴졌는데요. 예. 650년 전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이 있었다는 서산 부석사로 함께 떠납니다. 제가 지금 충남 서산시 부석면 부석사에 왔습니다. 도비산 중턱에 있는 건데요.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앞두고 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는 꽃이 겹벚꽃. 그러니까 겹쳐서 피는 벚꽃이라는 얘기죠. 360도 그냥 환하다 보이죠? 와, 웅장하네. 이게 그 360도 완전히 다 촬영 가능한 아주 최첨단 카메라예요. 아마 TG 방송이 저 예뻐서 아마 이 최첨단 카메라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봄의 끝자락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이 겹벚꽃은 워낙 크기가 커서 왕벚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꽃잎들이 겹겹이 감싸면서 피어있는 모습이 정말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고즈넉한 선사에서 바라보는 서산 천수만과 서해 풍경.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예로부터 서산하고 태안 쪽이 사찰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 보이는데 저기가 서쪽이 산둥반도.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이제 가는 유학생들이 이곳을 많이 거쳐간 거죠. 그래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찰이 많이 생긴 거죠. 연등 좀 봐. 이제 3년 만에 연등 법회 돌린다지. 아이고, 그런데 우리 부석사, 아이고 부처님은 어디 계신겨? 이렇게 예쁜 것도 보고 그 차가운 지하에서 아이고 얼른 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보살님 수고하십니다. 네, 부처님 오신다이다 고생하시는 것 같군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저기가 극락전이구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이, 이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650년 전 바로 이곳에 아마도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었겠지요. 과연 금동 보살 좌상이 부석사 극락전 본존불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석사 부처님이 한국에 오신 지 10년 되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어떻게 오시거든 10년 됐죠. 그래서 올해는 이 부석사의 봉안이라고 하나요? 다시 모실 줄 알았는데. 제자리 봉안이라고 합니다. 봉안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좀 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죠? 얼마나 속상하세요? 많이 속상하죠. 왜냐하면 저는 뭐 한 3번 이렇게 3년 동안 다니고 했는데 이 신도님들은 지금 10년째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연등전까지 재판이 지금 현재 다다음 달 6월 15일 날 잡혀져 있고 네. 또 8월 달에도 또 한 번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엄청 여기 부석사 또 신도님들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빨리라도 이렇게 봉안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또 제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빨리 모셔오기를 또 간절히 또 원하는 분들도 불교인들도 많이 있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는 법이죠. 이곳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 좌상이 속히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한 끼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예요? 네. 간장 공장? 여기 공장이 있단 말이야? 들어가 보자고.
안녕하세요. 커피숍, 이 커피숍이요. 이 식당 맞아요? 네, 식당 맞습니다. 뭐 파는 곳이에요, 이거? 여기는 해산물장 팔고 있습니다. 해산물장이요? 네네. 아, 오늘 이 감독 해산물장이구나. 아, 이게 모듬장이에요? 네, 이게 모듬장이에요. 와, 이게 황게. 황게. 이게 금게 아니에요, 금게? 금게라도 부르고. 금게죠, 예. 이것이 소라. 네. 대하장이고, 연어네. 그런데 이거 다 맛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여기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예요? 가장 해산물의 자랑은 아무래도 해산물 맛을 돋는 간장이 아닐까 싶네요. 간장이요? 네. 야, 이 모양새를 보세요. 그냥 오방색이네, 오방색. 이거 식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포스. 여기에도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달걀하고 날치알은 한쪽으로 빼놓고 반만, 딱 반만. 요거 이렇게 비벼요. 넘어가지 마. 이렇게 비비고 나머지는 간장으로 비빌 겁니다. 간장으로. 자, 이 집의 필살기 간장. 비벼서 비벼놓고, 자, 이 집의 메인은 황게부터. 자, 담백하네. 자, 이게 황게의 내장. 이거 톡 쏘네. 매력적인 톡 쏘는 맛. 뒷맛은 굉장히 고소해요. 자,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자 먹어봅니다. 자, 밥의 양을 따져야 돼요. 이 밥도둑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따져서 한번 아주 예쁘장하게 했네. 그래서 한번 먹어봅시다. 아우, 맛있어. 맛있어. 허산 잘 왔어요. 내장은 안 넣고 살만 넣었더니 아우, 상당히 담백하고 아주 막 살살 녹아버리네. 이렇게 먹어야지. 또 겨자, 고추냉이 딱 올려서 이렇게 먹어봐야지.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 전통 음식, 고유 음식, 우리 지역의 해산물을 먹게 되니까 정말 색다른 분위기예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바닷가 싹 보이는 데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마치 이태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 지역의 전통 음식 먹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좀 요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발휘해서 정말로 이렇게 대박 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은근하게 달인 장맛과 신선함의 생명인 해산물로 승부하는 이 집. 청년으로서 쉽지 않았을 그 도전과 뚝심에 선배로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청잣빛 하늘과 서해가 맞닿은 곳, 돌고 돌아 반가운 기양을 기다리는 이곳은 마음 따뜻한 고장 충남 서산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모처럼 활기가 도는 산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그 지하 수장고에 갇혀서 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불상을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단체 관계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정당하게 가져갔다는 근거만 제시하라. 네. 그럼 할 말이 없겠다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불상은 제대로 제자리에 있어야 부처님이 노하지 않습니다. 네. 약탈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예.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윤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활짝 한박 웃음을 띤 얼굴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드디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은 조금 보기 힘들죠. 아무래도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다는 우려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이 봄의 향기를 실외에서만이라도 마음껏 맡을 수 있어서 누리꾼들 반응도 화색이 돕니다. 해방의 기쁨이 이런 걸까요? 글자 그대로 속이 시원. 저는 마스크를 쓴 게 더 예뻤는데 크크크 잠시나마 마기꾼이라 행복했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그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요즘 창문 열어놓기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청소하고 돌아서면 뽀얗게 쌓이고 또 세차하고 돌아서면 노랗게 묻어나는 봄날의 골칫거리, 바로 송화가루 때문인데요. 이 송화가루 날리는 시기가 최근 10년 새 보름 정도 빨라져서 예전보다 더 길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화가루를 활용해서 송화소금을 만드는 태안에서만큼은 효자둥이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네요. 한 달 남짓 날리는 송화가루 때문에 울고 웃는 사연들 댓글창을 달구고 있습니다. 잠깐 창문 열고 외출하고 왔더니 사하라 사막이 여기구나 싶더라고요. 크크. 소나무도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잠깐 참아줍시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비록 귀찮은 애물단지지만 그래도 이 송화가루가 날려준 후에야 푸르른 여름이 오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은 언제 봐도 기분이 좋죠. 올해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야말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야외 마스크 해제로 인한 자유로움과 징검다리 연휴 덕분인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객들로 공원이며 놀이시설들이 모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명실상부 우리들 세상, 누리꾼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30살까지는 어린이 맞죠? 네, 제발요. 용돈 받아야 된다고요. 크크크. 누군가 나라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를 보게 하라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365일이 행복한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곧바로 실시되는 거라 얼마만큼 국정 동력을 좌우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험대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안정론일지 견제론일지 오늘 충청의 민심을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건대학교 권선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6일 지방선거가 25일 정도 남았지만 검수완박
또 인사청문회 같은 중앙 이슈가 워낙 큰 쟁점이 되다 보니까 지방선거의 본래 의미를 조금 퇴색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충남도지사 선거전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대전시장 선거전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허태정 시장이 이끌어온 민선 7기부터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자, 최 교수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난 4년 동안 허태정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왔는데요. 저는 뭐 공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긍정적인 측면은 그동안에 10수년 동안 사실은 대전이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물기를 튼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국비 확보 면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제가 뭐 방송 전에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한 17조 정도를 네. 확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거 시장들보다는 약 한 40% 정도 높은 이제 그런 국비 확보율을 했다라고 이제 뭐 후보 자신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것도 좀 있었죠. 아무래도 그동안 부정적인 것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은 됐지만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K-바이오 랩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항공우주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전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뺏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있죠. 상황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쪽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인사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요즘 이제 시청에 가보면 어공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작 시험 봐서 공무원 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 문제도 우리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공이라고 하면 어쩌다 공무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공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팩트는 같으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 전임시장 공백으로 인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사회나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이제 현안 사업들을 시간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지적하신 부분과 좀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통령, 국회, 또 구청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배 정당을 배경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은 얻어낸 게 너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얻어낸 게 적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데는 사실 실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현재 상태를 보면 구청장 또 시장, 시의회, 구의회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앙정부까지 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던 어떤 판을 만들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대전의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임 시장 때 4차 산업혁명 도시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연속적인 게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공무원 어공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어공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한 바로 이제 공무원들의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변화 혁신성이. 네. 이 부분에서 역시 공직사회의 혁신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전히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정평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역 인재 그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이제 지역 인재 채용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뭐 우주청이나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뺏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장호 후보를 확정하고 이 본선 당금질에 들어갔는데요.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장호 후보가 갖는 이 후보만의 뭐라 그럴까요? 차별성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는 권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예, 뭐 다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장호 후보의 차별성, 강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추진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저돌적이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추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장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오버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점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강점이 확실한 강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조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직력이 생기게 된 배경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전부 패하면서 사실 국민의힘이 패하면서 그쪽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이 다 모여 있어요, 전부. 근데 그거를 일정 정도 이렇게 다 통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력을 갖고서 운동을 하고 앞으로도 선거운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의 강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약 발표회를 지금까지 6차례, 7차례 이렇게 준비하고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지역을 변화시켜 갈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공약 부분에서는 뭐 그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공격적이고 때로는 황당하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도 나름대로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쪽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사람들이 입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슈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점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저도 한 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뚝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분이 이제 동구청장 할 때 사실은 이제 동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동구청의 예산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동구청사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재정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는 짓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단체 재정 파산 제도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파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 수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지금 멋있는 건물이 있고 또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또 그 주민들이 편안한 곳에서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뚝심은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참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이제 총학생장도 했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고 또 구청장, 국회의원 또 시장 후보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쌓음으로 해서 오히려 앞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분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최대한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남들은 이장우 후보에 대해서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그분이 언론에 나오면 되게 이제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뭐 만나 술도 한 잔씩 해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저는 이장우 후보처럼 부드러운 남자를 보지를 못해요. 사석에서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성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움이 지금 보면은 그 선대위가 용광로 선대위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지금 포용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드러움이 그런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장호 후보한테 조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 권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이제 대전시장 선거에서 허태정 후보는 시장의 연속성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이장호 후보는 민선 7기에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전 포인트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못다 하셨던 이장 후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금 이제 연속성이란 측면이나 또 이제 그 허태정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장점이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사실 이 허태정 후보는 가장 충청도 사람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그리고 말은 별로 안 하는데 그 듬직한 그런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안정을 시켰고 나름대로 지금 4년 동안 뭔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걸 보면은 천천히 가는 이런 스타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시에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인구 문제도 그렇고 산업 문제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제시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식으로 경제 성장을 해갖고 된다 이거는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동시에 이와 맞물려 가지고 맞춤형 공약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역 그리고 계층이나 세대별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소위 얘기하는 2030 맞춤형 공약 한 줄 공약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다른 거 사실 별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선거에 크게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필요한데 딱 맞는 이 침 놓는 거에 가까운 이런 공약들이 좀 개발돼 갖고 제시돼야 되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청년이나 여성 뭐 일부 이런 그룹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 시장이 당선되는데 기여했던 부분이. 근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맞춤형 공약들이 정말 코로나 이후의 이 변화를 반영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도 대학을 졸업한 청년 뭐 그룹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한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속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이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성과가 많았고 또 주민들이 행복했다라면 사실은 이제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유권자들이 판단했을 때 지난 4년 동안 좀 행복하지 못했었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없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4년을 더 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역의 발전보다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유권자들이 그거는 뭐 이렇게 대의적인 명분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판단했을 때 지난 4년 동안 나는 행복했다. 나는 지난 4년 동안에 희망을 보았다. 그러면 다시 재선을 시켜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요 공약들을 좀 보면요. 그 한밭 운동장 철거 문제 이게 새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한밭 운동장을 철거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방위사업청 이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죠. 근데 반면에 항공우주청은 우리가 그걸 처음 얘기를 해놓고는 경남에 신설되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선거전에서 쟁점화가 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신 이게 벌써 얘기가 다 진행이 됐고요. 현재 표시배는 거의 다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비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주 소수의 그룹이지만 꼭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 맞춤형 공약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후보들이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정책이나 또 도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참여의 문제인데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아무 데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도 가장 큰 문제가 이거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방법론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제시도 있어야 되는데 뭐 하겠다고만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 하겠다고 해도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를 못 믿는 거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된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네. 2호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구장 문제도 이건 된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된 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봐야 저는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최 교수님. 예. 그동안에 이제 사실 대전이 이제 이 정치력이 한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약은 했지만은 그것을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유권자들은 그런 어떤 정치력이 있는 이제 그런 후보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한밭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의 대장동과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지난번 민주당 경선 내에서 사실은 중구청장도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서구청장 지금 이번에 이제 후보로 가셨던 장종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확산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밭운동장 문제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방위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항공우주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는 이미 지난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뒤에서 이걸 뭐 이미 공약이 끝나고 또 선거가 끝났는데 무리하게 이것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억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사안별로 조금씩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대전에 희망을 주느냐. 특히 이제 대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 문제예요. 대기업 없다는 게 이제 그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가시티 얘기하고 하는데 이 크게 우리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 그 계획이라든 이런 것들을 누가 촘촘하게 제시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선거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변수가 될 것이다.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공천에 대한 잡음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 전 서구청장의 경우는 대전시장 후보에 떨어지자마자 다시 서구청장으로 전략 공천이 됐어요. 본인은 이제 리턴서를 맡아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대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장동혁 후보가 대전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컷오프 된 이후에 지금 보령 서천 지역의 출마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뭐 양쪽 다 전략 공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전략 공천이라는 말은 단적으로 이건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하지 않고서 위에서 내려 꽂는 거 이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민주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각 정당이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되는 합의가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다 다시 출마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다는 게 있어서 나름대로 뭐 정당에서는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 정당 내부에서 출마한 사람들끼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질 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이제 패키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계속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 대한 평가 구도로 그냥 가버린 거죠. 구청장들 전부 다 시장까지 해서 기존에 있던 인물들이 다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이 유리하게 될지 불리하게 될지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직을 동원한다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같이 가니까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유권자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던 이런 면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당의 문제이다. 네. 민주당이 문제이고 국민의힘이 문제이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경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을 때 이건 음해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양을 갖춰서 이분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당에서 유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전에 왔을 때 저녁 같이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 그때 모종의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보들을 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공약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후보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심지어 선거구 획정도 끝까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크래치 시선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